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를 다 정리하긴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지난주에 했으니까 한 걸로 됐고,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일단 3투부터 출발을 하면 되겠죠. 우리 이제 능동수송하고 수동수송 중에서 능동수송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쪽지 시험을 안 보기는 했지만 그러고 보니까 나 프린트 안 줬냐? 어차피 처음에 다 있는 걸로 주지 않았어? 아닌가? 잠깐만. 한 얘기 계속 다시 해보면, 그러니까 능동수송은 이미 다 했고, 능동수송은 에너지를 쓰는 거다. 그래서 능동수송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를 써서 하는 수송인데요. 능동수송이 있고 세포 내 섭취, 세포 외 배출 이렇게가 있었습니다. 사실 능동수송이랑 세포 내 섭취, 세포 외 배출은 에너지를 쓰는 이유가 좀 다르긴 해요. 세포 내 섭취랑 세포 외 배출은 물질의 크기가 너무 크니까 세포막의 변화를 만들면서 물질을 이제 운반하는 게 목적이라서,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거나 물질을 안으로 가져오는 게 목적이라서, 그래서 에너지를 쓰는 거고요. 세포막의 변화를 이용해야 돼서, 세포막의 변화를 일으켜야 돼서. 근데 능동수송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물질이 많은 데서 물질이 적은 데로 이동하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반대로 물질이 적은 데서 많은 데로 억지로 보내줘야 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쓰는 거고, 그래서 이유는 다르긴 한데 결국 에너지를 쓴다는 점에서 전부 다 이제 능동수송이라는 큰 범주 안에 묶을 수 있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애들 했었고요. 식세포, 음세포까지 쭉 했었고, 그 다음 확산까지도 했었어요. 확산은 이제 물질이 그냥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건데, 그 중에 인지질 막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게 단순 확산, 그리고 인지질 막을 통해서 이동할 수 없어서 단백질이 따로 필요한 게 촉진 확산. 그래서 단순 확산은 이제 속도가 느린 대신 농도가 증가하면 계속 증가할 수 있는 그래프를 갖고 있었고, 촉진 확산은 빠른 대신 농도가 일정 이상 증가하면 단백질이 포화되어서 더 이상 빨라질 수 없는 시점이 왔었고, 좀 보통 이런 얘기까지 아주 간단하게만 다시 정리를 해보고, 이제 오늘은 3투를 하면 물질 이동이 끝나고, 오늘은 아예 그 다음 내용까지 해서 그냥 내용을 끝내버리는 게 목적이긴 하거든요. 일단 최대한 해봅시다. 일단 3투는요, 근데 3투가 할 얘기가 좀 많아. 일단 3투는 수동수송에 들어가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조건이 붙죠. 반투가성막. 그래서 3투의 가장 기본은 반투성막, 요게 핵심입니다. 근데 사실 막의 투과성이라고 하는 건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거든. 왜냐면 순수한 막으로만 따지면 액체인 물은 주로 통과를 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액체인 물에 비해서 고체 물질들은 그 인지질막의 경우에는 수용성이면 잘 통과시키지 않을 거고요. 지용성이면 좀 잘 통과시키는 편일 겁니다. 그게 우리 그 세포막 할 때 얘기했던 부분이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그렇게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아무튼 어떤 건 통과시키고 어떤 건 통과시키지 않는다가 반투성 막의 핵심인데, 결국은 3투라고 하는 건 그 반투성 막 때문에 용질의 이동이 막힌 상황에서, 용질이 이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자연 상태는 양쪽의 농도를 일정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경향? 이런 상황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질이 이동할 수 없으니까, 근데 농도는 일정하게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대신에 용질 대신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 요게 일단 3투 현상입니다. 근데 일단 이 3투 현상이라고 하는 게 정말 단순하게 우리가 이런 U자관, 어이구야, 이게 딱 아까 여기까지 그렸을 때 되게 잘 그렸다 생각을 했거든? 그랬더니 그 뒤에 선을 그릴 때 바로 조져먹네요. 잠시만요. 에라이 씨. 왜 이러냐 이거. 원래 잘 그리려고 할수록 더 추해지긴 하는데,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U자관 하나 갖다 놓고 여기 이렇게 반투과성막을 하나 갖다 놓는다고 전제를 해두고, 보통 우리가 3투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건
그냥 자연에서도 되게 흔하게 관찰이 됩니다. 사람에서도 삼투는 되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리고 식물에서는 삼투가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돼요. 식물은 살아가는데 삼투를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생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관찰할 수도 있지만 우리 실험으로서 이런 실험실이나 그냥 우리가 이 삼투를 재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딱 요 U자관에다 가운데 저 가운데를 저 아래쪽 가운데를 반투각성막으로 막아둔 걸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요 반투각성막을 기준으로 양쪽에 액체를 넣었는데 그 액체, 그 용액의 농도가 서로 다르다면 그러면 그때 일어나는 게 이제 삼투 현상이 되는 거죠. 근데 전제 조건이 이 반투각성막이 지금 이 용질들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라는 전제가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쪽에 5% 포도당 수용액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쪽에는 10% 포도당 수용액이 있어요. 자, 이렇게 농도가 다른 용액을 집어넣어 놨다. 근데 저 가운데 반투각성막이 포도당을 통과시킨대. 그럼 어떻게 돼요? 삼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확산이 일어납니다. 그렇겠지? 얘는 어차피 용질이 이동할 수 있는 반투각성막이라면 그냥 포도당이 이동해서 양쪽 농도를 맞춰주는 게 낫지. 그래서 오른쪽 이 포도당 10% 포도당 수용액에서 왼쪽 5% 포도당 수용액 쪽으로 포도당이 계속 이동을 해서 농도를 맞추게 될 거예요. 물론 생각보다 진짜 결과는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해보고. 근데 일단 전제에서 다시 요 막이 그럼 포도당을 통과시키지 않는 막이다 라고 했을 때, 혹은 우리가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게 포도당 수용액보다는 설탕 수용액을 주로 이용해 주거든요. 왜냐면 포도당은 단당류라 일반적으로 막을 그냥 어느 정도의 막은 대부분 통과를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하기가 어려워. 이 삼투 실험을 하기는 포도당은 좀 어렵고요. 근데 설탕은 이당류라 대부분의 요 반투각성 막에 막히거든요. 그래서 요 설탕 수용액을 이용해 주는 게 편한데, 이렇게 설탕 수용액으로 해주게 되면, 그럼 이러면 설탕이 이동하지 못한다가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설탕이 확산을 통해서 양쪽의 농도를 맞춰줄 방법은 없는 거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 5% 설탕 수용액하고 10% 설탕 수용액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물이 대신 이동하는 거가 되겠죠. 근데 물의 이동 방향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농도가 어떤 데서 농도가 어떤 데로 가야 되는 거야? 그쵸? 저농도에서 고농도가 물질의 이동 방향이 돼. 그러니까 확산이 고농도에서 저농도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이 이동한다 하면은 능동수송이어야 될 텐데, 근데 얘는 수동수송인데도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이 가요. 다만 원래 저농도, 고농도라는 건 뭐야? 그 용질이 얼만큼 들어있냐의 문제잖아. 근데 지금 이동하는 건 누구야? 용질이 이동하는 게 아니거든. 그쵸?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는 게 맞냐면, 사실 용질은 이동하지 못하게 막혀있으니까 용질 얘기를 빼면 결국 이동하는 용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이쪽이 상대적으로 용매가 더 적은 쪽이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이쪽이 용매가 더 많은 쪽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 양이 같으면 용매의 양이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긴 한데, 그래도 용매의 양이 그냥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긴 해도 설탕에 비한 용매의 비율, 설탕에 대한 물의 비율, 이렇게 따져볼 수 있잖아. 얘는 설탕에 비해서 물의 비율이 작은 애가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얘보다는 얘가 설탕에 대한 물의 비율이 큰 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반대로 물의 농도는 이쪽이 고농도, 이쪽이 저농도가 돼요. 그래서 그냥 결국 우리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지만 이걸 농도 기울기를 역행한다라고 보진 않는다는 얘기지,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우린 그냥 여기 5%. 아유, 이렇게 우수에 젖어 있으면 어떡해요? 수업을 듣는데. 수업을 들으셔야지. 우수에 젖어 있으면 어떡해. 자, 그래서 이렇게 물이 이동할 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이 이동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그거까지는 좋아. 그냥 우리가 당연히 다 알고 있는, 여러분들 삼투 현상 처음 배우는 거 아니고 당연히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삼투 현상에는 삼투 앞,
삼투압이라는 걸 꼭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삼투압이라고 하는 건 삼투 현상과 관련된 압력이거든.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도 이 실제로 삼투압이라는 거는 가상의 압력입니다. 화학하신 분들은 이미 다 그 화학에서 했던 내용이지만 화투하는 분들 아닌 분들은 생투만 하시는 분들은 처음 듣는 내용이 되겠는데, 삼투압이라고 하는 건 가상의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게 삼투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물이 5% 설탕 수용액 쪽에서 10% 설탕 수용액 쪽으로 이동을 해서요, 이쪽의 수면이 낮아지고 이쪽의 수면이 높아지거든? 근데 여러분, 원래 일반적인 U자관에서 그냥 요 반투과성막 빼고 물을 담아. 그러면 양쪽의 수면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지호야? 양쪽의 수면이 어떻게 되는 게 맞아? 그냥 물을 담으면. 네, 원래 양쪽의 수면이 똑같은 게 맞지? 근데 양쪽의 수면이 왜 똑같아야 돼요? 똑같은 이유가 뭐야? 그치? 양쪽에서 누르는 압력이 같으니까.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모든 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면이 양쪽이 같은 이유는 여기서 누르는 압력과 여기서 누르는 압력이 같기 때문에 양쪽의 수면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양쪽 수면이 다르다면 양쪽 수면을 누르는 압력의 세기가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원래? 달라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사실 그건 불가능해. 왜냐면 대기가 누르고 있는 압력 대기압이고, 결국 대기압이라고 하는 건 이 위에 공기를 여기 공기 따로 여기 공기 따로 설정해서 위에다가 딴 걸 씌워놓지 않는 이상, 그냥 U자관을 놓고 실험을 하게 되면 이쪽을 누르는 압력과 이쪽을 누르는 압력이 다르다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뭐야? 분명히 그러면 대기압, 여기를 누르고 있는 대기압과 여기를 누르고 있는 대기압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원래 우리가 알던 대로 수면이 같은 게 아니라 한쪽이 그 대기압을 이기고 올라간 거잖아. 그쵸? 실제로 우리가 이걸 압력 계산을 하면 여기 요 수면에 가해지는 요 대기압과 여기 요만큼의 액체가 요면에 가하고 있는 압력 플러스 대기압, 요 압력이 같아야 되는 거거든. 여러분들 생명에서는 이걸 계산할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그냥 봐두시기만 하면 되는데, 요면에 가해지는 압력과 여기 면에 가해지는 압력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같은 높이에 가해지는 압력이 같은 거야. 근데 말이 안 돼. 이미 여기에 대기압하고 여기에 대기압이 이미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압력은 어디로 갔느냐의 문제거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 삼투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는 것 때문에 대기압을 이기고 이만큼 물이 올라가 버렸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대기압을 이겨야만 올라갈 수 있는 게 맞아요. 원래 대기압 때문에 양쪽 수면이 같은 거니까 반대로 수면이 달라지려면 그 대기압을 이기고 올라갈 힘이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삼투 현상이 일어날 때 어떤 힘이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그 힘을 우리가 삼투압이라고 부르자가 되는 겁니다. 삼투압은 삼투 현상으로 인해 생기는 압력인데, 실제로 우리가 삼투 현상 때문에 압력이 생긴다라고 보긴 조금 애매하긴 해도, 아무튼 그 때문에 지금 대기압을 이겼으니까 힘으로 보자는 거죠. 뒤에 근데 삼투압이 실제로 왜 힘이라고 봐도 되는지는 뒤에 나올 겁니다. 뒤에 또 얘기를 해볼 건데, 아무튼 그래서 결과적으로 삼투압이라고 하는 힘이 만들어진 건데요. 그럼 삼투압 측정은 어떻게 하냐면, 삼투압 측정은 요 올라간 수면을 다시 눌러요. 근데 그 누를 때 누르는 힘의 세기를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누르냐면 다시 양쪽 수면이 같아질 때까지 누릅니다. 그리고 그 같아질 때까지 누른 그 힘의 크기를 삼투압으로 보는 거지. 이게 우리가 삼투압을 측정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얘는 어떨수록 많이 올라가겠어, 농도가. 네, 원래는 이제 차이가 클수록이 되겠지. 근데 결국은 만약에 이쪽을 실제 삼투압 측정할 때는 여기를 5% 설탕 수용액을 해놓지 않고요, 여기에다가 용액을 넣었으면 여기에는 순수한 물, 증류수를 해놓거든요. 그래야 지금 얘는 둘의 농도 차이로 그냥 물이 올라갔다 정도로 보이지만, 만약에 증류수로 하게 되면, 여기가 증류수면 증류수는 아무리 물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도 여기 10% 설탕 수용액이 있어서 여기에 있었던 증류수가 얘한테 아무리 이동한다고 해도 얘의 농도는 0이에요, 계속.
증류수는 순수한 물이기 때문에 농도가 0입니다. 그래서 얘 농도는 0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로 물이 이동해서 양쪽의 농도를 맞춰줄 방법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원래 우리 삼투현상의 목적인 농도를 일정하게 한다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태인데 그냥 삼투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 어차피 양쪽 농도 같게 못하니까 모든 물이 다 일로 이동하냐? 그건 아니에요. 결국 이동하다가 어느 정도 수면에 도착하면 멈추게 되거든? 그럼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얘는 삼투현상이 더 일어나고 싶었어. 왜? 여기 증류수니까. 근데 더 이상 이 삼투현상으로 이길 수 있는 대기압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 얘는 딱 요만큼만 이기고 올라갈 수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 삼투압 측정은 한쪽을 증류수로 해놓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쪽을 눌러서 그 누르는 세기를 측정해서 삼투압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건 이쪽의 농도가 얘랑 농도 차이에 의한 거 맞아요. 근데 얘 농도가 0이잖아. 그럼 결국 뭐야? 이쪽의 농도가 클수록 삼투압이 커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투압은 완전히 농도와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원에서 그 삼투압은 농도랑 같은 말이야 이렇게 썼던 거예요. 삼투압이 뭔지 나중에 다루겠지만 삼투압과 농도는 완전히 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 라고 얘기했던 건데 실제로는 삼투압하고 농도가 이렇게 비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례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농도가 높아지면 왜 삼투압이 높아지는가? 물론 사실 여기의 농도는 퍼센트 농도가 아니라 몰 농도를 써야 되거든 원래. 우리는 지금 화학이 아니라 생명과학을 하고 있는 거니까 대충 그냥 농도로 퉁쳐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삼투압이지. 그래서 삼투압이 농도랑 비례한다라는 개념까지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나면 이제 이 삼투압이라는 게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끝났는데 일단 삼투압은 실제로 식이 있어요. 우리가 파이는 CRT, 판트호프 법칙이라고 해서 이런 식의 삼투압에 관련된 식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게 삼투압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파이가 삼투압이라는 뜻이에요. 이 삼투압은 몰농도 곱하기 요거는 이제 기체상수라고 해서 아마 물리하신 분들도 알 거고 화투를 하신 분들도 알 거고 알고 있는 그 기체상수 0.082 0.082 그놈 얘가 되는데 그리고 T는 절대 온도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데 계산할 일 없어요. 그래서 식은 그냥 받으시기만 하십시오. 간혹 가다가 식 정도만 물어볼 수도 있긴 있는데 그것조차도 안 물어볼 거고 그냥 우리 생명과학에서는 농도랑 비례한다 이상 안 물어볼 겁니다. 가끔 내가 이 식을 그래도 설명해 주는 이유가 간혹 가다가 온도랑 삼투압이 비례하는 걸 물어볼 수도 있긴 하거든. 식을 보면 온도가 삼투압에 비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걸 물어볼까봐 한 번 식을 그냥 적어 드린 것 뿐이지 보통은 화학에서 물어보지 생명과학에서 잘 안 물어봅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일단 이게 삼투압의 개념이 되는데 자, 요거랑 같이 아마 제가 알기로 여러분 1학년 때 했을 건데 그 동물세포 우리 적혈구를 주로 이용하니까 적혈구 동물세포와 그리고 표피세포 자 표피세포라고 불렀으면 이미 동물 건 아닌 거 알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했잖아. 표피는 식물의 껍데기한테 쓰는 표현 동물의 껍데기는 뭐라고 해야 돼? 상피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표피세포, 즉 얘는 이제 식물세포가 되는 거고 자, 요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이 삼투현상에 대한 실험 우리가 흔히 이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원래 세포가 갖고 있는 농도와 같은 농도에 넣었을 때 흔히 우리가 그런 걸 생리식염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딱 같은 농도에 넣었을 때와 그거보다 낮은 농도에 넣었을 때와 그거보다 높은 농도에 넣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쓰는 표현은 이제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 이런 식의 표현을 쓰지. 조장액은 뭐예요? 고장액 같은 경우에는 높은 농도에 넣었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저장액은 낮은 농도에 넣었다는 얘기가 될 거고 등장액이 정확하게 적혈구의 농도와 같은 용액의 농도에 넣었을 때가 등장액에 넣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물론 적혈구의 등장액과 표피세포의 등장액은 농도가 다릅니다. 식물의 등장액과 동물의 등장액은 농도가 다른데
그냥 그 실험을 할 때는, 적혈구 실험을 할 때는 적혈구 등장액을 써야 되는 거고, 식물세포, 표피세포를 실험을 할 때는 표피세포의 등장액을 써야 되겠지.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하는 건데요. 자, 등장액에서는 당연히 세포가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적혈구가 그대로 보일 거예요. 이제 우리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콩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납작한데 한쪽은 약간 볼록하고요. 한쪽만 이렇게 납작해서 가운데 이렇게 헤모글로빈 들어있고. 약간 좀 둥근 반죽을 한쪽만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꾹 누른 이런 형태로 생겨먹은 게 적혈구란 말이지. 그래서 등장액은 그렇게 되다가 저장액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저장액에 넣으면 적혈구보다 농도가 낮은 곳에 집어넣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저장액은 적혈구 입장에선 바깥에가 농도가 낮은 상태, 안에 적혈구가 농도가 높은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저장액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삼투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물이 들어와서 적혈구가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이게 약간만 저장액인데 넣잖아? 그러면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이런 적혈구를 관찰할 수 있거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저장액을 엄청 낮은 농도의 저장액에다 넣잖아? 아예 막 증류수 같은 거에 집어넣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증류수에다가 적혈구 넣고 슬라이드 글라스 덮어서, 커버 글라스 덮어서 이렇게 현미경에 놓고 관찰하잖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미 다 터져서. 왜냐면 이게 물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물이 들어오는 게 일정 이상으로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터져야지. 세포는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막은 저항력이 없단 말이에요. 결국 어느 정도 이상 물이 들어와 버리면 터져버려요. 그래서 진짜 그냥 세포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다 터져서. 그래서 이 적혈구가 터지는 과정을 보려면 정말 빨리 실험을 해야 돼서 보통 이렇게 이 현미경 갖다 놓고 여기 슬라이드 글라스 올려놓고 거기다 피를 떨어뜨린 다음에 그걸로 이미 초점 다 맞춰서 적혈구 보이는 상태에서 거기서 이렇게 증류수를 뿌려줘야 그 터지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부풀어 올라서. 굉장히 금방 순식간에 터져서 사라져버려요. 근데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왜 어렵냐면 물을 뿌리는 순간 적혈구들이 뿌린 물 때문에 이렇게 이동해버리거든. 내가 맞춰놓은 초점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관찰하기 되게 어렵긴 한데 아무튼 저장액 그것도 엄청 일정 이상의 저장액이 넣으면 그냥 얘가 이제 빵빵해지다가 결국은 이제 못 버티고 아예 터져버리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지. 풍선에다가 공기를 많이 넣는 거랑 같은 거지. 그걸 우리가 용혈 현상이라고 해요. 용혈이 일어난다. 용혈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세포에 구멍이 뚫려서 바람이 새버리는 건데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물이 막 새어나가는 거지 다시. 터져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이 용혈 현상이 일어나고요. 반대로 고장액에 넣으면 그럼 고장액은 세포보다 바깥의 농도가 높고 세포 안쪽의 농도는 저가 되니까 오히려 삼투의 방향이 반대가 되지. 세포가 물을 뺏기는 입장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세포가 이렇게 그냥 찌글찌글해져요. 별일 없습니다. 찌글찌글해져. 실제로 이거는 그냥 뿌려놓고 올려놓고 관찰하면 적혈구 이렇게 쪼글쪼글해져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동물세포는 그냥 간단해. 우리가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 것도 저장액에 넣으면 그냥 부풀어 오르는데 그게 터져버리는 걸 그냥 용혈이라고 불러. 이런 것만 추가로 알면 되는 정도가 끝입니다. 근데 식물세포는 그렇게 문제가 간단하지가 않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식물세포한테 뭐가 있다? 세포벽이 있어. 그래서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터질 일은 없습니다. 얘는 세포벽이 저항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일정 이상으로 터질 만큼 커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막아주는 거지. 그래서 세포벽이 있는 게 세포벽이 있는 게 특이점이고요. 그리고 또 동물은 사실 삼투 현상이 그냥 일어나는 현상에 가깝지 우리가 이용하진 않거든요, 보통. 근데 그에 비해서 식물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뿌리 식물들 있잖아. 뿌리 작물, 구황작물이나 아니면 뿌리 식물들 있잖아. 그럼 뿌리 식물들을 먹거나 해볼 때 보통 안쪽으로 갈수록 맛이 달지. 우리 뿌리 식물 대표적인 거 뭐 있어? 우리 먹는 거. 네. 고구마, 감자, 이런 거 있는 거잖아. 이런 애들 먹으면 고구마 같은 거 먹는다고 생각하면 안쪽으로 갈수록 어때요? 달아요. 아니에요? 고구마를 안 먹어봤어요?
아, 먹어봤잖아. 아, 이게 사실 가장 더 고구마보다 훨씬 좋은 얘가 당근이거든? 여러분, 당근은 안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생당근. 생당근 먹는 사람. 저는 생당근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서 먹는데, 먹는 사람 없지. 그치? 생당근 먹어? 그래. 생당근 맛있어. 생당근 되게 맛있어요. 아무튼, 생당근을 먹어보면, 안쪽으로 갈수록 색깔이 진해지고, 생당근의 그 중심으로 갈수록 색깔이 진해지고, 더 달아지거든. 근데 이게 다 똑같아. 사실 열매도 그렇잖아요. 열매도 어때? 바깥쪽보다는 안쪽, 중심 쪽으로 갈수록 더 달죠. 식물이 이런 구조를 기본적으로 안쪽으로 당이 몰려있는 구조를 갖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바깥에, 그러니까 오히려 바깥의 농도를 낮추고 안쪽의 농도를 의도적으로 높이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얘가 여기서 그라데이션으로 중앙으로 갈수록 농도가 높아지게 이렇게 설계를 해놓고 맨 바깥은 그것보다 바깥보다만 농도가 높게 설정해 놓으면 그럼 물을 여기서 여기로 이동시키는 거 삼투가 당연히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치?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안에서도 삼투를 통해서 중앙 쪽으로 물이 이렇게 모여들게 만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지. 그럼 우리는 얘네들은 가운데 모아서 관으로 통해서 올려보내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식물 자체가 삼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삼투랑 관련돼서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일단 등장액에 있을 때는 식물세포가 이렇게 네모로 생겨 먹었지. 세포벽이 있어서 그냥 멀쩡하게 있을 거예요. 그치? 얘는 고장액부터 얘기해 볼게. 자, 얘를 고장액에 집어넣으면 그럼 얘도 물을 뺏기거든? 근데 물을 뺏겨봤자 세포 벽은 그대로 남아있고요. 대신에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식물세포는 세포 벽이랑 세포 막이랑 딱 바짝 붙어있어. 그렇게 돼가지고 그냥 세포의 크기 우리가 보기에는 세포가 그냥 세포 막은 없이 세포 벽에만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고장에 넣으면 세포 막이 이렇게 세포 벽과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안으로 쪼그라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면 세포 벽은 바깥에 이렇게 남아있는데 안쪽으로 세포 막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은 세포벽만 남아있는 부분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일부가 완전히 쪼그라드는 요런 얘기를 할 때 이 세포벽과 요 세포막을 포함한 이 세포질의 부분에 대한 표현 차이가 기본적으로 하는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세포벽과 같은 애들을 후형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 안쪽에 있는 얘네들을 원형질이라고 부르거든. 원형질, 후형질은 표현으로는 원형질이 근본, 후형질은 나중에 생긴 거 원래 이런 표현이긴 한데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좀 더 편하냐면 후형질은 죽어있는 거, 살아있지 않은 거 약간 건물, 구조물 약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물질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원형질은 살아있는 거 그러니까 세포의 일부로 어떤 작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생명과학적인 물질 대사를 하고 이런 부분을 원형질 그리고 그런 걸 하지 않고 사실상 보면은 죽어있는 약간 건물처럼 구조물인 이런 부분을 후형질 이렇게 불러주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세포막이 원형질이고 저 세포벽이 후형질이에요. 세포벽은 전투가성막 아무것도 안 해. 그냥 틀이에요. 이 세포를 밖에서 지켜주는 이런 그냥 갑옷 기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포막은 물질도 운송하고 그쵸? 어떤 물질은 통과시키고 어떤 물질은 통과시키지 않고 어떨 때는 이 단백질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통과시킬 때도 있고 안 통과시키지 않을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작동하잖아. 그것도 생물학적으로 작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원형질, 세포막은 원형질이 되는 거고. 이렇게 불렀을 때 지금 이 상황을 원형질이 후형질로부터 분리되었다라고 해서 이런 식이 된 이 상황을 원형질 분리라고 부릅니다. 요거 1학년 때 했나? 안 했어? 원형질 분리 이런 것까지는 안 했어. 그렇다. 그 원형질 분리가 원형질이 후형질로부터 분리된다. 그러면
굳이 추가된 건 후형질 하나 추가된 거네요. 같은 내용에. 자, 근데 이게 재밌게도 등장액에서 고장액 요게 등장액보다 조금만 높은 농도에 넣어도 바로 우리가 이 세포막하고 세포벽이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세포막과 세포벽이 실제로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접착제로 이렇게 붙여놓은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세포막의 크기와 세포벽의 크기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냥 우리가 보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 뿐 세포막이 조금이라도 작아지는 순간, 조금이라도 쪼그라드는 순간 세포벽과 세포막은 바로 떨어져 나와요. 접착제로 붙여놓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등장액보다 조금만 높은 농도에 넣어도 바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거든. 그래서 우린 이 등장액의 상태도 명칭을 짓습니다. 요것도 있었나? 요건 안 했나? 요 상태의 명칭은 한계 원형질 분리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상태는 멀쩡한 상태인데도 그냥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기 직전의 상태라는 명칭을 붙여놓는 거예요. 왜? 이거보다 농도가 조금만 높은 데다 집어넣어도 바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등장액에 대한 명칭도 있어요. 이땐 그런 거 없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이제 등장액에 넣었을 때도 한계 원형질 분리라고 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액에 넣었을 때, 자, 저장액에 넣으면 밖에서 안으로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세포막이 부풀어 올라. 근데 이렇게 되면 세포막이 부풀어 오르면서 세포벽을 밀어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포가 부풀어 오릅니다. 빵빵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세포가 부풀어 오르게 되면요, 그럼 이 상태를 일단 우리가 팽창, 팽윤 상태에 이렇게 불러줍니다. 근데 팽윤 상태는 무한히 팽윤해질 순 없지. 왜냐면 우리 고무줄도 결국 뭐야? 일정 이상으로 늘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탄성력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쟤는 결국 이제 팽윤 상태가 되다가도 이 세포벽이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지점에 오게 되면 그냥 아무리 저장액, 아예 증류수에 넣었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물을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물이 들어오지 않고 더 이상 팽윤, 더 이상 커지지 않는 이런 상태에 오게 되지. 우리는 팽윤 상태가 됐다가 거기서 물이 더 들어오면 최대 팽윤 상태까지 가게 되고, 그러면 그 최대 팽윤 상태를 기준으로는 아무리 더 저장액에 넣고 증류수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맥시멈은 항상 최대 팽윤 상태까지인 거예요. 물이 들어올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죠. 세포벽이 버티고 있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일이 발생하는데, 팽윤 상태가 생기면, 이거 했나? 몰라. 팽압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이것도 했어? 안 했지. 아마 여기부터가 안 한 내용일 것 같은데, 팽압이라는 게 발생해요. 근데 별거 아니에요. 딱 뭐냐면, 우리 풍선을 많이 불면 많이 불수록 풍선 불기가 어때죠? 힘들어지지. 이유가 뭐야? 풍선이 가진 탄성력이 한계에 도달하면 이 풍선이 안으로 누르는 힘이 세지는 거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얘도 결국 우리가 물을 집어넣어줘서, 물론 집어넣어준 건 아니죠. 이 삼투에 의해서 물이 들어가서 저 팽윤이 되면서 세포벽이 밀려나면서 커진 거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세포벽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안쪽을 누르는 압력인 팽압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실존 하는 압력이지. 이건 실제한 압력이에요. 진짜로 누르는 겁니다. 얘는 다시 돌아가려고. 근데 물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아무리 눌러도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지.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결과적으로 식물의 수분 흡수라는 거는요, 삼투압과 팽압의 싸움이지. 왜? 팽압은 물 흡수를 돕는 힘이야? 아니야. 방해하는 힘이야. 그렇잖아요. 팽압은 얘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원래대로 쪼그라들게 누르는 힘이거든요.
만약에 팽압이 갑자기 확 세졌어. 세포벽이 갑자기 엄청 튼튼해지면서 갑자기 팽압이 확 세졌어. 그래서 안으로 확 눌러. 그럼 물을 쭉 하고 뿜어내겠지. 그러니까 결국 팽압이라고 하는 건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압력인 건데 그게 곧 물의 흡수를 방해하는 힘이 되는 거고. 근데 삼투압이라고 하는 건 아까 뭐였어? 농도가 높을수록 커지는 가상의 압력이긴 해. 근데 결국 농도가 높다는 건 수분 흡수 포텐셜이 높은 거지. 수분 흡수를 탈 잠재력이 높은 거지. 왜냐면 농도가 높은 상태의 용액은 그거보다 조금만 낮은 상태의 용액을 만나도 바로 물을 흡수하게 될 거잖아. 그래서 삼투압이라고 하는 건 물을 흡수하는 힘 그 자체가 되는, 물의 흡수를 돕는 힘이 되는 거고, 팽압은 반대로 물을 내보내려는 힘, 물의 흡수를 방해하는 힘이 되니까 이 둘의 싸움으로 식물의 수분 흡수, 수분 흡수력이 결정되게 됩니다. 실제로 식물이 흡수를 할 수 있는 정도, 수분 흡수를 할 수 있는 힘, 이 수분 흡수력이 삼투압과 팽압의 이 싸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그걸 그래프로 볼 거예요. 자, 그래프의 Y축은 압력입니다. 압력이란다. 힘이에요. 그러면 수분 흡수력, 삼투압, 팽압 모두를 다 표현할 수 있겠죠. 어차피 셋 다 힘으로 표현되는 것들이니까. 압도 결국 힘들이잖아요, 다. 그래서 이렇게 힘으로 Y축을 잡아주고요. X축은 보통 세포의 크기입니다. 근데 세포의 상대적인 크기예요. 그래서 여기 숫자들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쯤에 한 1.0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뭐 1.1, 뭐 1.2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거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크기에 비해서 지금 크기의 비율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이면 원래 크기와 지금 크기가 같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근데 1.1이면 원래 크기보다 약간 커졌다는 뜻이 되는 거고, 1.2가 되면 원래 크기보다 좀 더 커졌다는 얘기가 되고, 만약에 0.9가 되면 원래 크기보다 작아졌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잡아두게 되는데, 자, 여기서 삼투압은 이렇게 됩니다. 삼투압 그래프는. 해석해 봅시다. 자, 삼투압은 농도에 비례한다고 했지. 자, 근데 식물의 농도는 언제가 가장 높냐면 고장액에 넣었을 때 농도가 제일 높아요. 왜? 물을 뺏기니까. 그렇죠? 그리고 고장액에 넣으면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잖아. 우리는 이 식물의 부피, 식물의 크기, 세포의 크기를 볼 때 후형질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세포 벽을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원형질의 크기를 기준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도 쪼그라든 세포의 크기가 작아진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상에서 세포의 크기가 가장 작을 때가 가장 고장액에 넣었을 때일 거거든. 그럼 그때 세포 안의 농도도 가장 높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삼투압이 그때가 가장 높고요. 반대로 1로 가면 갈수록 그럼 뭐예요? 농도가 조금씩 더 낮은 용액에다가 집어넣겠다는 뜻이 되는 거지. 그래서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삼투압이 작아지게 됩니다. 조금 더 낮은 농도에 넣게 되니까 세포 안의 농도도 계속 낮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 삼투압 그래프는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요. 한 이쯤에다가 1.0 이렇게 잡아둡시다. 자, 그리고 이 1.0은 아까 얘기한 이 지점이 명칭이 있다 그랬어요. 한계 원형질 분리라고 하는 지점이 될 건데, 그러니까 이 한계 원형질 분리점보다 더 작은 부피에서, 그러니까 한계 원형질 분리점보다 더 높은 고장액에 집어넣었을 땐 그때가 삼투압이 더 큰 상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팽압이라고 하는 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때는 팽압이 없습니다. 여기 원형질 분리니까. 그럼 팽압의 첫 등장은 이 한계 원형질 분리를 지나면서부터 등장해요. 왜? 한계 원형질 분리점보다 더 세포가 커지려면 팽윤 상태가 되면서 세포가 커져야 되잖아. 그리고 팽압이라고 하는 게 결국 세포벽이 이렇게 밀려나는 바람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힘이니까, 누르는 힘이니까 조금만 늘어나도 바로 작용해요. 물론 조금 늘어났을 땐
살짝 밀겠지. 그래서 이때부터 만들어져서 팽합이, 근데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팽합이 커지는 구조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팽합이 커집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떤 시점? 팽합과 삼투압이 같아지는 시점이 오겠지. 여기가 뭐임? 여기가 뭐예요? 최대 평균 상태. 그리고 요 파란색이 뭡니까? 요게 팽합. 되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실제로 수분인 이 식물이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포텐셜, 식물이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힘은 어떻게 될 거냐면 결국은 삼투압에서 팽합을 빼면 되겠죠. 얘가 흡수하고자 하는 만큼을 정할 거고 얘가 그걸 얼만큼 방해할지를 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식물의 수분 흡수력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는 삼투압 그래프와 같다가 이렇게 돼서 최대 평균 상태에서 0이 됩니다. 실제로 최대 평균 상태에선 수분 흡수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수분 흡수력이고 결국 우리는 어떻게 정리하면 되는 거야? 수분 흡수력은 간단하게 삼투압 빼기 팽합. 이렇게 정리해두면 됩니다. 왜? 어차피 원형질 분리 여기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고 있는 동안은 원형질 분리가 그 일어난 시점의 용액에서는 일어나는 시점의 세포 크기에서는 팽합이 몇이니까? 0이니까. 팽합이 0이라서 수분 흡수력과 삼투압이 같아지는 거거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가 되는 거죠. 됐죠? 요 그래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그래서 제일 중요합니다. 삼투에서는 문제될 게 딱 저 그래프랑 삼투 기본적으로 응용 문제를 낼 거면 내는 정도가 끝이에요. 물론 삼투 기본적인 응용 문제는 내면 어렵습니다. 보통 화학에서나 내지 생명과학에서 잘 안 내는데 낼 수 있긴 있어. 같이 좀 재밌는 거 몇 가지만 좀 보면은 딱 한두 가지만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럼 포도당 요 반투각성막이 있는데 반투각성막이 포도당은 통과시켜. 근데 포도당은 통과시키는 반투각성막이 있고 여기에 5% 농도의 포도당 수용액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10% 농도의 포도당 수용액이 있어요. 이거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는 포도당이 포도당이 확산에 의해서 여기서 일로 이동하면서 농도가 맞춰질 거긴 한데 결국 이 반투각성막을 통과하는 속도가 물이 포도당보다 빠르거든요. 그건 입자의 크기로 선별할 수 있습니다. 포도당은 입자의 크기가 물보다 훨씬 크잖아. 그래서 포도당이 통과하는 속도는 느린데 물이 통과하는 속도는 빨라서 처음에는 이쪽 수면이 먼저 올라가요. 삼주가 일어나서 먼저 이쪽 수면이 올라가. 근데 결국 천천히 포도당이 이동하면서 양쪽의 농도가 맞춰져서요. 처음에는 갑자기 10% 포도당 수용액 쪽이 확 높아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다시 내려와서 맞춰집니다. 포도당이 이동하면서 양쪽의 농도를 맞춰서.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요 정도까지는 오히려 화학보다는 생명과학이 좀 더 선호하는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나오기도 하냐면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이렇게 수용액 해놓고, 이것도 쉽습니다. 근데 2% 포도당, 1% 설탕 수용액하고, 여기에는 1% 설탕 수용액하고, 설탕, 이거 뭐예요? 2% 설탕, 1% 포도당, 요렇게 녹여놨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건 어떻게 될까? 여기서 조금 하나 확장해 가서 생각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막은 설탕은 당연히 통과 못하겠지만 포도당은 통과할 수 있겠지. 천천히.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면 전체 농도 합이 결국은 처음에 시작이 같잖아요. 같은 걸로 합시다. 일단 원래 이게 화학 몰롱도로 하면 달라져서 이게 문제긴 한데 그냥 같은 걸로 합시다. 일단 에휴 몰롱도로 바꾸면 되지 그럼 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용질의 총 몰롱도는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엔 삼투가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포도당은 근데 확산이 일어나야 돼. 포도당 입장에서는 이쪽이 고농도고 이쪽이 저당도라서 포도당의 확산이 여기서 여기로 천천히 일어나거든. 그래서 포도당 확산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삼투가 일어나서 얘는 오히려 처음에는 수면이 그냥 같은 상태에다가 천천히 이쪽 수면이 올라갑니다. 포도당과 물이 동시에 같이 이동하는 거야. 왜냐면 포도당 하나 갈 때마다 어떻게 돼? 전체 농도가 이쪽이 저농도 이쪽이 고농도가 돼버리잖아. 그러면 물도 같이 이동해야지. 삼투로. 그래서 확산으로 포도당 이동하고 삼투로 물도 이동하고 하면서 천천히 이쪽이 높아지게 돼요. 딱 이런 현상에 대한 이야기 정도까지가 생명과학에서 주로 물어봅니다. 계산까지는 안 시키니까.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일단 삼투에 대한 이야기도 끝 났습니다. 그럼 이제 딱 하나 남았어. 우리 딱 하나 남은 게 이제 효소입니다. 효소. 자, 효소 해봅시다. 일단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됐고요. 자, 오늘은 효소에 대한 기본 설명까지만 하고 아마 어쩔 수 없이 다음 주에 효소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30분 안에 효소를 다 끝내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여기다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자, 효소. 효소는 뭐예요? 그냥 딱 네 글자짜리 한 단어로 정의가 됩니다. 촉매. 좋아요. 촉매 꼭 들어가야 되지. 촉매. 근데 생체인, 생체 촉매. 딱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촉매에 대해서 꽤 그래도 알고 있어야 돼. 촉매는 뭡니까? 어떻게 작동하는 애들이에요? 뭐? 어떤 거? 촉매는 반응에 직접 참여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보면은 촉매가 작동하는 방식을 보면 일부분은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왜냐면 촉매가 작동할 때 이 촉매랑 물질이랑 결합했다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촉매가 소비되지 않으니까, 촉매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촉매가 쓰인다고 하진 않는데, 근데 이 촉매는 뭐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게 촉매의 역할이죠. 원래 우리 촉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촉매와 부촉매가 있거든. 정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고요. 부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줍니다. 그럼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거나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주거나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냐? 결국 어떤 반응이 일어나려면 활성화 에너지 자체가 뭐야?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뭐 예를 들어 발열 반응이다라고 하면 반응물의 에너지가, 그러니까 재료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 만들어지는 결과물의 에너지보다 높은 걸 발열 반응이라고 하잖아요. 왜? 반응물의 에너지가 많으면 그만큼 생성물이 되면서 에너지를 버리고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게 발열 반응이란 말이지. 근데 실제로는 이 반응물하고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의 이 슬로프를 따라서 그대로 내려가는 구조가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발열 반응은 냅두면 자연 상태에서 다 일어나요. 그냥 일어나요. 만약에 실제로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럼 세상은 불탑니다. 왜? 원래 연소 뭐예요? 발열 반응이잖아. 발열 반응에 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이 반응이 시작되기 위한 언덕이 없으면 세상은 전부 다 이미 다 불바다. 아니, 불바다라고 할 수도 없어. 이미 다 잿더미. 한참 전에 타서 없어졌을 거지. 뭐. 그래서 이제 이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는 항상 보면은 이렇게 언덕을 넘어가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언덕을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가 흔히 그럼 여기를 이제 반응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촉매에 대한 기본 개념인데, 그러면 우리 정촉매를 써주게 되면 이 활성화 에너지가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넘어가야 될 언덕을 낮추잖아? 그럼 반응이 훨씬 잘 일어나겠죠. 그리고 단순히 잘 일어나는 걸 넘어서 어떻게 되냐면 훨씬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부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오히려 더 키우는 거야. 그럼 반응이 더 안 일어나게 만드는 거고. 그러면 반응이 훨씬 느리게 일어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우리 촉매에 대한 거는 정촉매, 부촉매 이런 개념은 당연히 둘 다 알아두는 쪽이 좋긴 한데요. 근데 우리가 효소를 다루게 되면 결국 정촉매 얘기밖에 안 할 겁니다. 우리 몸에 있는 효소 중에서 부촉매는 뭐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다루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딱 요 정도 안에서만 생각해 주면 되는데, 다만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줘야 될 게 있는데요. 흡열 반응에서, 그럼 흡열 반응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해보면 이 슬로프를 따라서 그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요렇게 활성화 에너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동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흡열 반응은 활성화 에너지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활성화 에너지게? 발열에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얘가 이게 될 때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활성화 에너지였잖아요. 흡열 반응은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다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흡열 반응은 활성화 에너지가 훨씬 커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촉매의 효과, 촉매 영향도 더 크게 받습니다. 보통 보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게 더 효과가 커요. 필요한 양이 워낙에 많은 데서 줄여주니까. 근데 뭐 아무튼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요건 중요합니다. 요거는 우리 생명과학이라도 물어봐. 요게 되게 물어보기 좋은 주제라서요. 왜냐면 우리 그 발열 반응에 활성화 에너지는 되게 쉽게 와닿는단 말이야. 여기서 여기 될 때 요렇게 되면 요게 활성화 에너지고 이게 반응열이에요. 근데 흡열은 반응열이라고 했을 때 흡열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될 것 같으니까 요게 에너지가 늘어나는 구간이니까 여기가 뭔가 반응열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냥 이게 활성화 에너지고 마찬가지로 이게 반응열입니다. 이거. 근데 이게 왜 흡열 반응이냐? 활성화 에너지랑 반응열의 그냥 총합이 결국은 에너지가 흡수하는 형태여야 되는 거잖아. 얘가 총 흡수해서 반응 일어나기 위해서 흡수했을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인데 그거보다 내뱉는 양이 훨씬 적으니까 전체적으로는 결국 흡수하는 구조잖아. 그래서 그냥 흡열이라고 할 수 있어서요. 신기하게도 반응열은 다 이렇게 약간 방출되는 형태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촉매 그래프에서.
그래서 좀 헷갈릴 수는 있지만 헷갈릴 필요 없어. 오히려 그냥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활성화 에너지라는 건 반응이 시작되기 위해서 넘어야 되는 언덕입니다. 얘는 이만큼의 언덕을 넘으면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얘는 이만큼의 언덕을 넘어야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그냥 약간 우리 미끄럼틀이나 뭐 워터슬라이드 같은 거 타는 것처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간단하게. 자, 요게 촉매에 대한 기본 개념인데, 요 촉매가 생체, 사람 몸속에서 생체로 되어 있는 물질, 우리 몸에 있는 물질들로 만들어지면 그게 그냥 생체 촉매, 효소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랜만에 다시 얘기해 보는데, 자, 효소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효소는 단백질. 우리 바로 얼마 전에 단백질 할 때 3H 얘기했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효소는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단백질로 되어 있는 바람에 어떤 특징을 가져? 뭐와 뭐에 되게 민감합니까? 열과 pH에 되게 민감합니다. pH에 민감한 건 왜 그런 거냐면, 우리 단백질을 이루는 기본 구조인 아미노산 어떻게 돼? 한쪽은 카복시기. 여러분 쪽지 시험 봤죠? 한쪽은 아민기. 산성기와 염기성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pH에 되게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과 pH에 굉장히 민감한 게 단백질인데, 근데 효소에서 단백질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극히 일부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극히 일부라고 하면 안 되고 대부분이긴 한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맞죠? 맞네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나눠줘야 되는데, 실제 효소가 작동하려면 전효소라고 하는 효소의 모든 요소가 다 모여있는 상태를 이루어야 작동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전효소, 효소 전체 몸체의 전효소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주효소라고 하는 단백질로 된 몸체 부분입니다. 여기가 대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얘가 몸체도 제일 크고 한데요. 문제는 단백질로 되어 있으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열에 약해요. 근데 열에 약해도 어쩔 수 없어. 효소가 작동하는데 결국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 단백질들이 메꿔주고 있는 부분들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효소의 구조를 보면, 효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항상 효소가 반응하고자 하는 물질이 이렇게 볼록할 철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생겼으면 이 효소와, 아니 이 물질과 이 물질과 반응한다고 얘기하면 좀 그러네요. 다시, 이 물질의 반응을 도와주고자 하는 효소는 이 물질과 결합할 수 있도록 생겼어야 돼. 생겨 먹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으면 효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겨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물질과 이렇게 합체를 하면 딱 맞아떨어지게 합체를 하는 거고요. 그럼 이 물질의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몸의 모든 물질 대사에는 전부 다 효소가 필요한데, 이유가 뭐냐면, 사실 자연 상태에서 이 활성화 에너지를 넘기는, 이 언덕을 넘기는 조건 중에 가장 당연히 흔하게 쓰이는 게 온도거든요. 근데 우리 몸 안의 온도는 끽해봐야 높여봤자 많이 높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활성화 에너지를 넘기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야만 반응들이 제대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효소가 모든 물질 대사에 꼭 필요하게 되는 건데, 그때 이렇게 결합하면서, 이때 이게 효소가 있으면, 효소는 이렇게 어떤 물질과 정확하게 결합해서 그 물질의 반응을 돕도록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효소에 대해서 결합할 수 있는 물질들이 정해져 있어요. 이때 이 효소가 결합해서 도와줄 대상의 물질을 기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기질이란 표현 때문에 우리가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기질 바탕질을 동시에 써준 거예요. 여기 기질과 혼용해야 돼서. 혼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지. 그래서 여기서 이 기질. 이제 기질은 뭐냐면 효소와 결합해서, 그러니까 효소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 기질이 되는 거죠.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줄 대상이 기질이 되는 거지.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효소는 이렇게 생긴 걸로 기질과 정확하게 결합할 수 있도록 생겨 먹었다 보니까 효소한텐 기질 특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특정 기질엔 특정 효소만 가서 붙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효소는 기질 특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효소의 기질 결합 부위, 여기를 기질 결합 부위라고도 하고요. 흔히 뭐 활성 부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활성 부위를 기준으로 이 효소의 활성 부위에 기질이 결합하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는 이런 개념이고, 그래서 기질이 반응을 해서 생성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기질이 생성물로 바뀌면 더 이상 기질이 아니게 되지. 그러면 분리돼서 나갑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와서 붙은 다음에 지가 반응하고 나가. 그러면 효소는 그대로 남아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효소는 기질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요 단백질로 된 요런 부분, 요런 생체 촉매가 되고요. 그리고 그 효소가 기질 특이성을 갖고 있는 그 대상인 기질이 와서 결합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기질이 생성물로 바뀌게 되는데, 생성물로 바뀌면 나가는 거지. 그리고 그 기질이 와서 결합하는 부위를 우리가 활성 부위라고 부르는 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요 상태, 기질과 효소가 결합한 요 상태를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해요. 이름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효기복이라고 합니다. 그냥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다, 사실 기질이라는 건 단어 자체는 쓰던 단어니까 완전히 생소하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일단은 지금 이제 다 외워야 되는 용어가 또 대거 추가되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기본적인 작동 방식인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아까 우리 단백질로 된 부분, 자, 이 효소에서 단백질로 된 부분만 가져오면 이렇게 이만큼이 비어요. 그러니까 이 효소는 그 단백질로 된 부분만 가지고 작동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어요. 무조건. 죄송합니다. 무조건은 빼야 돼. 그래도 우리 몸에 주효소만으로 전효소를 이루는 효소들이 조금씩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예외가 있긴 한데, 대부분은 주효소, 단백질로 된 부분만으로 활성화를 띨 수는 없거든, 효소가. 그래서 그 주효소의 이 빈 공간을, 이 빈 부분을 채워서 이 효소가 실제로 활성화될 수 있게, 실제 전효소를 이룰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전체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보조인자라고 부릅니다. 보조인자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전에 봤던 조효소들이 되는 거야. 근데 보조인자는 조효소만 있는 게 아니라 금속이온도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에는 복열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즘은 복열족이라는 표현을 안 쓸 것 같아. 교과서적으로는 복열족이라는 표현을 안 쓴 지가 오래됐거든. 근데 선생님들은 그냥 저 복열족이라고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계속 꾸준히 있긴 했는데, 이제는 안 쓰겠지 뭐. 금속이온. 자, 그러니까 결국은 조효소든 금속이온이든 결국 이렇게 빈 공간을 채워주기 위해서 쓰이게 되는 애들인 겁니다. 근데 조효소하고 이 복열족, 금속이온은 어떤 차이를 갖고 있냐? 그냥 구성 물질이 다른 거예요. 금속이온은 뭐겠어? 구성 물질이. 금속이온이에요. 그냥 이건 금속 양이온이 그대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사용되는 금속 양이온들, 우리가 흔히 이런 애들을 무기염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무기염류들은 채구성을 하든가 아니면 요렇게 효소의 금속이온, 효소의 이제 보조인자로 사용되던가 아니면 우리 그 신경전달 물질, 그때 우리 분극, 탈분극, 재분극 할 때처럼 그냥 그 농도의 기울기에 사용되던가 이런 방식으로 쓰이는 거지. 무기염류들은. 그치? 그래서 금속이온은 이렇게 금속 양이온으로 된 애들을 얘기하고 조효소는 뭘로 되어 있었어? 비타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효소는 비타민, 금속이온은 금속 양이온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의 효소들을 보면요. 조효소를 보조인자로 갖는 효소들도 있고 금속이온을 보조인자로 갖는 효소들도 있고 뭐 간혹 가다가 둘 다 갖는 경우도 있고 둘 다 안 갖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건 일단 빼고 그래서 그렇게 주요소하고 조효소가 만나서 활성을 띈 합체 상태를 전효소 마찬가지로 금속이온을 이제 보조인자로 갖는 경우에는 주요소랑 그 보조인자인 금속이온이 만나서 활성화를 띈 전체 합체된 상태가 전효소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을 불러주는 건데 여기에서도 차이가 생기는 게 비타민, 조효소는 단백질보다 열에 강하다 뿐이지 얘도 열에 약해요. 단백질보다는 훨씬 세거든? 근데 그래도 굉장히 약합니다. 보통 단백질이 효소의 주를 이루고 있는 단백질들이 대충 한 39도, 40도 요 부분부터 파괴되잖아. 변형이 돼버린단 말이야. 막 45도 막 이렇게 가면은 진짜 엄청 빠른 속도로 변형이 돼버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비타민은 그래도 그 정도 열 정도는 조금 버틸만은 한데 그래도 천천히 변형은 일어나긴 나고요. 그거보다 좀 더 올라가야 완전히 막 파괴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막 생생정보통 이런 데 가끔 나오는 여러분들이 볼 일이 없겠지만 그런 데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우리 비타민 같은 거 섭취할 때 과일 같은 거 섭취할 땐 그래서 생식하는 게 제일 좋다. 익혀 먹는 거 막 그 열에 가열하는 것보다 가열하면 비타민이 파괴되고 뭐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비타민이 단백질보다는 열에 센데 그래도 결국 비타민도 유기물이라서 원래 모든 유기물은 열을 가하면 변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도 얘보단 세. 근데 그래도 열에 약해. 누구보다 훨씬 약하냐? 금속 양이온보단 약하지. 얘는 열의 무적이에요. 애초에 금속 양이온은 열을 가하고 아니고로 변화되는 애가 아닙니다. 그렇잖아. 금속 양이온이라는 건 그냥 이온이기 때문에 얘가 열을 가해서 다른 게 되려면 플라즈마 이런 게 되려면 될 거여야 되는데 그럼 막 수천 도씩 수만 도씩까지 올려야 되는 거니까 그건 아예 얘기가 다른 거잖아. 그래서 얘는 열에 강해요. 강해도 약간 존나 강함 이 정도가 되는 거지. 그냥 강한 게 아니라 진짜 많이 강함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둘과는 완전히 좀 차별점이 있고요. 또 여기서 재밌는 게 큰일 났어. 이게 내가 수업을 하다가 재밌는 점이라고 얘기하고 나면 내가 찔려요. 이 말을 되게 자주 쓰는 편인데 내가 좀 찔려. 난 재밌거든.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재밌어서 그냥 재밌는 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해 볼 만한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앞에 내용이랑 합쳐보잖아? 그럼 뭐가 같이 들어오냐면요. 주요소는 반투과성 막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단백질은 커도 너무 커요. 단백질은 포도당이랑 같은 단위가 아니지. 포도당이랑 같은 단위려면 뭐야? 아미노산이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포도당이랑 아미노산이 그래도 비슷한 단위로 얘기해야 되는 영역이다 보니까 아까 우리 포도당은 통과할 수 있는데 설탕은 통과 못했잖아.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설탕쯤 되면 단백질보다는 한참 작거든요. 그래봤자 그게 단당류 2개 결합한 거잖아. 그 단백질은 절대로 막을 그냥 통과할 수는 없어요. 애초에 막에 꽂혀있는 막단백질들이나 원래 막이니까 그냥 있는 거지.
이 단백질이 반투각성막을 통과해서 이동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을 분비할 때 세포의 배출이라는 방법을 쓰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건 비타민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긴 한데 얘는 반투각성막을 통과하지 못한다까지는 아니고요. 반투각성막을 통과할 수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고, 근데 있는 애라고 하더라도 있어도 엄청 느리게 라서 그냥 전체적으로 뭐라고 보는 게 맞냐면 그냥 통과 못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런 거 구분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말하면서 제가 찝찝해가지고 팩트를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은 그냥 통과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금속 양이온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전부 다 통과할 수 있어요. 사실 저것도 틀린 말이거든. 왜? 여러분들 알잖아요. 금속 양이온 원래 반투각성막 통과할 수 있게 돼 있나요? 만약에 금속 양이온이 인지리 유중층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였으면 나트륨 통로는 왜 있고 칼륨 통로는 왜 있습니까?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필요한 아무 의미도 없는 개쓰잘데기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지. 만약에 인지질막을 통과할 수 있으면 원래 통과 못해요. 근데 그래도 여기서 얘기하는 반투각성막은 완전히 그 인지질막보다는 우리가 실험에 사용하는 셀로판 막 정도라서 인지질막보다는 좀 그런 선별성이 적어요. 그런 막을 주로 얘기합니다. 사실 이게 그래서 인지질막 같은 진짜 팩트로 넘어가면 금속 양이온도 통과 못하는 게 맞고 이 중에 통과할 수 있는 애가 아무도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 오히려 그런 비타민 쪽이 금속 양이온보다 훨씬 통과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이게 선별적으로 통과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배워서 기억하실 리가 없어서 그냥 얘기를 안 했지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 우리 비타민은 뭐가 있고 뭐가 있어?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이 있잖아요. 지용성 비타민은 반투각성막, 인지질막 통과할 만하겠지.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느리지만 통과해요. 수용성 비타민이 통과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게 여러 갈래로 나뉘기는 하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정리할 때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흔히 정리하는 방식일 겁니다. 우리 셀로판 이런 걸로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하면 이게 그 주머니, 셀로판 주머니로 만들어진 요 주머니에다가 저 효소를 넣어. 그러니까 처음엔 전효소를 다 집어넣어 주는 거지. 그리고 밖에다가는 이렇게 증류수를 이렇게 담아 놓잖아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 효소를 꺼낸 다음에 기지를 넣어줘서 반응시켜 보면 반응 안 합니다. 왜냐면 확산으로 금속이온들이 다 빠져나가서 반응이 안 한다기보단 반응이 엄청 느려요. 작동할 수 있는 효소가 거의 없어. 왜냐면 금속이온들이 엄청 많이 빠져나가 버려, 밖으로. 밖에가 증류수였으니까. 그래서 안에 남아있는 금속이온이 얼마 안 돼서 활성을 띨 수 있는 효소가 거의 없는 상태가 돼. 이런 실험도 나옵니다. 여기 관련해서는. 그런 것 때문에 이걸 한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누군 통과할 수 있고 누군 통과할 수 없고를 얘기할 때 주로 반투각성막을, 단백질, 저 주요소 쪽은 통과를 못 하는데 이런 애들은 통과할 수 있어. 반대로도 써먹을 수 있어. 원래 활성을 띠지 못하던 주요소를 넣어놓고 그 셀로판 주머니를 오히려 금속이온이 엄청 가득한 물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반대로 활성 띠지 못했던 효소들이 시간이 지나서 꺼내서 써보면 활성을 띠게 되겠죠. 금속이온이 들어와서 전효소를 이룰 테니까. 이런 식으로도 해볼 수 있고. 자, 아무튼 이게 이제 효소에 대한 기본적인 거고, 여기까지만 할까요? 솔직히 욕심내면 남은 시간에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욕심내면 남은 시간에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욕심 내서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프림트도 뽑아드려야 되는데.